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질병과 죽음, 그리고 그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모습, 나르시시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사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와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한부의 삶을 시작합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억누르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고 내일 아침에도 당연하게 눈을 뜰 것이라 확신하며 행동합니다. 통계적으로는 타당해 보일지 몰라도 여기에는 어떠한 확실성도 없습니다. 노화와 죽음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비로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고통을 마주할 때 경외감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심지어 현대사회는 노화를 일종의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늙는 것이 질병이라면 언젠가는 치료법이 개발되어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능한 환상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질병은 단순히 몸의 이상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편안하지 않음, 즉 정신적인 불편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자신이 아프다고 느껴야만 그 상태는 비로소 질병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질병은 정신적 혹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 고통 없이는 질병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은 팬데믹 상황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기침도 재채기도 하지 않고 스스로 아프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아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과 질병을 구분할 객관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질병은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어떤 질병은 잠복해 있거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 머무릅니다. 예를 들어 혈우병과 같은 유전 질환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발현되지 않은 채 잠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적 질병도 질병일까요? 역사 속 장티푸스 메리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 자신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장티피푸스를 옮기는 보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섬에 격리되어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아프다고 느끼지 않았고 명백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를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성격 특성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적응 방식이자 진화적 이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도덕적 근거로 그들에게 치료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우리가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자가격리나 의무적인 치료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미끄러운 경사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념, 선동가, 음모론, 심지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까지도요. 유독 신체적 안녕만이 특별한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할까요? 정신적 안녕은 덜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할까요? 더욱이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서양 철학이 데카르트 이래로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려는 경향이 강했다면 오히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심신이려 라하여 마음과 몸을 하나로 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정신과에서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을 처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약이라는 물리적 물질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 심장 박동, 혈압, 심지어 호흡과 같은 자율적인 신체 기능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몸과 마음의 구분이 얼마나 인위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음은 몸의 산물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이 마음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단순히 각 부분의 합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는 물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부분을 넘어선 전체, 즉 창발적 현상이 존재합니다. 환자와 외부 세계 사이의 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와 그의 환경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적 접근 방식입니다. 질병은 환자 세계라는 복잡한 생태계의 운영에 생긴 교란입니다. 인간은 환경을 흡수하고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물, 공기, 음식, 시각적 자극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대한 실험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접촉과 대화가 생존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파괴한 지구로부터 고스란히 그 대가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에게 저질렀던 일들과 인수공통 바이러스를 통해 동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정신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들의 만화경 같은 반영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환경과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병적인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시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타인, 우리와 세상 사이의 친밀한 공존관계를 파괴합니다. 인류 사회는 8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거대한 유기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 사회, 문화, 역사와 건강한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는 이러한 관계를 위협합니다. 그들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공감 능력의 기반이 되는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사이코패스가 공동체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고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질병은 심장결함이나 유전적 돌연변이처럼 내부에서 발생하고 어떤 질병은 아동학대나 영양실조,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비롯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인성, 외인성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정신 상태는 외부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여 우리를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언어폭력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외부적 사건은 뇌의 생화학적 균형을 바꾸고 신경회로를 재구성합니다.
내부와 외부는 너무나도 긴밀하게 얽혀 있어 그 구분이 인위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약물입니다. 약은 외부 물질이지만 내부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다시 정신적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약 효과, 노시보 효과를 통해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맹물을 주고 알코올이라고 말했더니 그들은 정말로 술에 취했습니다. 최면 상태의 사람에게 뜨거운 물체라고 말하며 피부에 물체를 대자 실제로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는 철저히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특정 질병이 삶의 일부로 혹은 신의 선택을 받은 징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편집성 조현병 환자는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신에게 선택받은 예언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떤 상태가 지금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반드시 달라져야만 한다거나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과잉된 세상에서는 불임이 오히려 바람직한 특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이 비합리적으로 분배되는 세상에서 가끔 찾아오는 팬데믹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가능해집니다. 절대적인 기능장애,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항상 함께 기능하며 환경에 적응합니다. 성격 장애는 학대받는 환경에서 아이가 내놓을 수 있었던 최선의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보호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 바꾸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암은 발암물질에 대한 최선의 반응일 수 있으며 어쩌면 진화가 돌연변이를 실험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노화와 죽음은 과잉 인구에 대한 자연의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개인의 관점과 종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 일탈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 항진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자연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며 가치나 선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과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우리의 가치 체계와 편견을 투영할 뿐입니다. 건강한 것이 더 좋다는 명제는 왜 사실일까요? 그 이유는 건강할 때 기분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 순환 논리에 불과합니다. 환자 자신이 좋다고 느끼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병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가 고통스럽고 기능할 수 없다고 느끼면 우리 모두가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병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한데 왜 우울해하니? 라고 말하지만 환자 본인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료 행위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종종 가치 판단과 유료적 사실을 혼동합니다. 효율성과 질서가 무질서와 비효율성보다 왜 더 나은 것일까요? 서구 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사회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효율성이나 기능성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질병을 다시 인간화해야 합니다. 현대 문명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인 질병과 죽음을 거부하는 문명입니다. 질병과 죽음 없이는 삶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출산만큼이나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죽음을 다시 삶 속으로 초대하고 그것들과 친구가 되어 인간이라는 놀라운 순환의 필연적인 단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환자를 객관화하고 수량화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무시해왔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
정신, 회복 탄력성을 간과했습니다. 진단은 항상 불확실하며 의사들은 환자를 상대로 여러 치료법과 약물을 실험합니다. 의학과 물리학 사이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의학과 심리학이 다루는 대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치료자와의 상호작용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는 변화합니다. 한 사람의 사생활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몸은 신성한 사원이며 익숙한 감각과 개인적 역사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이 사원을 침범하고 더럽힙니다. 환자 자신의 몸이 최악의 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환자는 약물, 의사, 관료제에 굴욕적인 의존을 하게 됩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의 비인격적인 특성은 환자를 더욱 소외시킵니다. 환자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 때문에 자신이 짐승처럼 비인간화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친숙했던 호랑이와 한우리에 갇혔는데 그 호랑이가 갑자기 암이나 정신질환, 바이러스의 형태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의 고통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 친구, 동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질병은 전신적인 것이며 감염은 사회 전체로 확산됩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를 단순히 격리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개인의 정체성을 산산조각냅니다. 고문 피해 생존자들의 심리를 분석한 한 학자의 글을 통해 질병이 우리 영혼에 가하는 고통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고문 속에서 주체는 순수한 객체로 전락하고 내면성, 친밀감, 사생활 감각을 상실합니다. 시간은 오직 현재로만 경험되며 생각과 꿈이 마음과 몸을 공격합니다. 마치 생각과 생각되는 대상 사이에 숨쉴 공간을 주던 보호막, 안과 밖, 과거와 현재, 나와 너를 구분해주던 피부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피부가 없다고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내면에는 텅 빈 공간이 있지만 그것을 보호해줄 피부가 없습니다. 질병은 환자에게서 현실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빼앗아갑니다. 인지적 죽음과도 같습니다. 환자는 가족, 집, 소지품, 사랑하는 사람, 언어, 이름, 정체성 등 붙잡을 익숙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환자들은 점차 정신적 회복력과 자유를 잃고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질병은 유아기적 전능감과 무적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지만 동시에 이상화된 타인과의 융합 환상을 강화시킵니다. 환자는 유아기 상태로 퇴행하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의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몸의 인질이자 의료 시스템의 2차 인질이 됩니다. 치료라는 행위는 뒤틀린 친밀감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몸을 침범하고 정신을 탐색합니다. 타인과의 접촉에 굶주린 환자는 자신의 간병인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환자는 간병인의 인간성과 공감에 호소하며 그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조종하고 거짓말하며 자기중심적이 되고 공감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환자는 나르시시스트가 되어갑니다. 모든 질병은 고문과 같습니다. 고문이 가장 사적인 것과 가장 공적인 것을 결합하는 것처럼 질병은 극도의 고립감과 완전한 노출을 동시에 경험하게 합니다. 끝없는 고통과 불면으로 지친 환자는 유아기적 방어기제로 퇴행합니다. 분열, 나르시시즘, 해리, 투사적 동일시, 내사. 환자는 자신만의 대체 현실을 구축하고
비현실감과 망상, 환각에 시달립니다. 어떤 환자들은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므로써 통제감을 되찾으려 합니다. 고통은 나쁘지 않아. 나는 고통을 원해. 그들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마조이스트가 됩니다. 고통을 껴안는 것은 흐릿해진 자아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행위입니다. 고통은 와해와 항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역경 속 용기에 대한 훈장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들이 자신의 장애를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애가 자신을 우월하게 만든다고 믿으며 그 장애에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은 자신의 창의성이 정신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치료자가 병을 앗아가면 삶의 불꽃마저 꺼져버릴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의사는 유일한 권위자, 의미와 해석의 독점적인 원천이 됩니다. 환자는 의료 시스템에 흡수되고 소화됩니다. 환자는 의사의 관점, 즉 자신을 통계나 시체, 혹은 특정 장애로 보는 관점을 그대로 내면화합니다. 저는 나르시시스트예요. 또는 저는 우울증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환자 자신이 아니라 환자를 바라보는 치료자의 시선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만성질환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문입니다. 고통의 기억은 악몽과 깨어있는 순간 모두에 되살아납니다. 세상의 합리성과 선의에 대한 환자의 믿음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됩니다. 환자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가장 큰 비극은 고통이 결코 공유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고통은 언어에 저항합니다. 우리의 모든 내면 상태는 외부 세계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 타인과 공유할 수 있지만 고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우리를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시켜 우리 몸의 경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보며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기에 그들을 피합니다. 환자 역시 자신의 경험을 외부인이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병원이라는 고문실은 다른 은하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결과물인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대할 때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고통의 희생자이며 외상 후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질병이 가진 모든 형태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과 죽음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서로의 고독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언세러벨한 고통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려는